입에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래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보지만 yeah. 짓궂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철없이 너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훌쩍 커버린 너는 왜 때문에 멋진 건지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없고 조용했었지 기억나. 근데 어쩜 하는 말마다 왜 그렇게 예쁘게 하는데 이제는 놀릴 수 없이 커져버린 너의 어깨가 날 설레게 해 따뜻할 것 같아. A winter night when I meet you 나 너를 만나면 그 어릴 때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15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5떡이요? 예, 공무원 사회에서 15기간 6개월을 거친 초임 공무원들이 15기간이 끝난 다음에 떡을 이제 돌린다고 해요. 이게 근데 초임 공무원들에게 약간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이제 백설기 떡을 돌렸는데 네. 뭐 이게 뭐냐 이런 핀잔을 들었다.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됐다 이런 얘기 올린 거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은 공무원 되기 너무 힘들고 아니 백설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왜 핀잔을 주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악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부 혁신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논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이 90년생 공무원들이라고 하네요. 네. 뭐 이렇게 거창한 논의까지 거쳐야 되는 관행인가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답답한 관행은 빨리빨리 없애고 좀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저는 15떡 이번에 이거 접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좀 그러네요. 예. 그렇죠. 수습 끝나면 뭘 선배들이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생했다고 격려는 그렇죠. 못해줄 망정 이 백설기 돌렸다고 뭐라 하는 그거 안 너무합니다. 되죠. 백설기 너무 맛있는데. 네.
아, 어감이 안 좋대요. 15떡이라고. 아, 아, 15가 아니라 15입니다. 네. 네. 발음 주의. 네. 자, 오늘 신청곡은 불우벨이님이 신청해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첫사랑. 블루벨이 아니고요. 불우벨이님 네. 신청 감사하고요.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 욕하는 줄 알았다고. 아, 네. 네. 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막 나가도 욕은 안 합니다. 마중물님이 그냥 가래떡을 돌리라고 어디 감히 아. 떡을 따지고 있냐고. 가래떡 맛있겠네요. 저 가래떡을 참기름에 소금 조금 해가지고 아.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참기름에도 찍어 먹습니까? 네. 저는 조청에밖에 안 찍어 아, 먹었어요. 참기름 정말 강추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 여러분도 강추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선영구님이랑 떡볶이 먹었는데. 아, 예. 아리둥절님이 신청곡을 애국가 4절까지 신청하신대요. 4절이면은 몇 분 나옵니까? 이거? 저희 그 시간이 확보가 되나요? 네. 아니면 저희가 불러드릴까요? 맞아. 저작권에 혹시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노재필 기자도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씩 다. 네. 오늘 저 판을 새 거를 놨더니 아예 치워버린 줄 아시네요. 7번 방의 요물님이 오늘 치워버렸다고. 아, 아니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아, 너무 깨끗해가지고 없으신 줄 알았나 봐요. 네. 술 안 취했어 님이 가래떡은 팬에 좀 불에 달궈야 맛있죠. 그것도 맛있죠. 맞아요. 네. 예, 바삭바삭하니 좋죠. 자, 다들 오늘 배고프신 것 같아요. 저녁 시간대라서 아무래도 네. 예,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자, 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고정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원래 안녕하세요. 목요일날 고정으로 찾아오셨는데 목요일에 네. 우리 선영님이 목선영이 수선영이 예.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안 그래도 이상아님께서 아까 송경제 수요일에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또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수요일에 뵈니까 어때요? 빌로바 TV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뭐래요?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뭐 요일을 따질 필요가 없죠. 아니, 근데 그럼요. 약간 오늘 머리가 연구 같은데 제가 오전에 너무 일찍 머리를 받고 말아서 좀 연구 같지 않나요? 아, 아니요. 본인 닉네임처럼 네, 선영구처럼. 연구 같은- 연구가 들으면 화낼 것 같아요. 아, 오늘 칭찬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훈훈하고 좋네요. 선영구님 혹시 무야호 알아요? 네. 알죠? 여기 이사나님이 무야호 해달라는데 한번 외쳐주시면 안 돼요? 무야오. 이거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뭐지? 왜 지금? 저희도 한 번씩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야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저희 몰랐어요. 네, 우리 송지영 기자는 몰랐어요. 네, 노재필 팀장은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아니, 저도 근데 사실 안지 몇 주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요구에 저희는 아주 진심입니다. 네. 아, 오늘 첫 소식은 얼른 시작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마이 졸려님이 여기는 멀쩡한 사람들만 라고 하셨어요. 빌로바 TV님이 연구 없다 한번 해달라고. 이거 야 대단하다. 강합니다. 아니 이거 해버렸네. 제가 할 줄 몰랐어요. 네. 네, 이 정도야 뭐. 아, 이야. 오늘 뭐 우리가 네, 연구 빨리 같은 첫 거. 소식으로 예, 들어가보죠. 수습 네.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경제 소식 전하는 인텔리전스인데 오늘 좀 이미지를 좀 제가 너무 가볍게 예. 가서 요새 재계 뉴스. 아, 그럼요. 네, 재계 뉴스. 재계 뉴스에서 요 기업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근데 쿠팡인데요. 네.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 유통업계 분위기를 쫙 바꾸고 있거든요. 뉴욕 상장, 뉴욕 그 증시 상장. 네,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통업계에도 이런 대박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는 쿠팡의 경쟁사 하면은 어디가 좀 생각나요? 경쟁사 일단 주문하면 새벽에 바로 오는 뭐 신세계도 있고요, 마켓컬리 있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미 그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완전히 지금 거의 가지고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11번가? 옥션 이런 또 사이트 굉장히 많네요. 제가 그러네요. 이거 하나씩 맞죠. 꼽아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하기 전에 어디 있지 꼽아봤는데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렇게 꼽아본 쿠팡의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쿠팡이 덩치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기 직전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일단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신세계와 네이버인데요. 신세계와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오. 것입니다. 사실 뭐 한 10년 전 이렇게 따지면 뭐 신세계는 오프라인, 네이버는 온라인, 딱 양대 산맥으로 거대 유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 둘이 쫙
해서 만났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쩌면 좀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는 게 이게 온오프라인의 어떤 유통 그 환경이 접점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뭐 좀 전략적으로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쯤 되면 할만하다 싶기도 한데요. 바로 어제 이 두 회사가 뭐 커머스, 물류, 멤버십을 아우르는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MOU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서로 주식을 맞교환한 건데요. 이게 주식을 서로 나눠 가졌다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피를 나누는 거나 그렇죠. 네, 자기 네. 살을 나누는 그런 거기 네. 때문에 이번 협약이 가지는 의미가 뭐 보통 MOU랑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일단 신세계와 네이버의 이용 고객 수를 한번 보면 신세계는 각각 2천만 명, 네이버는 5,40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 결국에는 이번 결합 협약을 통해서 45만 명에 달하는 판매자 수, 또 이제 뭐 즉시 당일 새벽 배송 가능한 이 물류 유통망, 그리고 7,300여 개 오프라인 거점 매장까지 이제 확보하면서 이 신세계와 네이버가 손 잡은 게 정말 유통업계에 혁신적인 뭔가 변화를 이끄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랑 신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 경쟁 업체들도 사실은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리포트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국내 3위 온라인 쇼핑 업체입니다. 미국 이베이 본사가 매물로 내놨는데 오늘 예비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가격이 5조 원이나 되지만 인수 경쟁은 치열합니다. 전통의 유통 강자 롯데와 이마트, 11번가를 갖고 있는 SK텔레콤, 단숨에 덩치를 키워 네이버와 맞서려는 카카오, 그리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까지 승자가 독식하는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덩치입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경우도 지금 3위 사업자로서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에 해당합니다. 덩치 싸움에 불을 지핀 건 쿠팡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하며 5조 원의 실탄을 손에 넣었습니다. 쿠팡은 이렇게 확보한 실탄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반쿠팡 진영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네이버는 전통의 유통 강자 신세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올해 초 정용진, 이혜진 두 사람이 직접 만나더니 오늘은 두 회사가 2,500억 원의 주식을 맞교환했습니다. 새벽 배송의 원조 마켓컬리는 쿠팡처럼 올해 안에 미국이나 한국의 상장에 실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국 아마존과 제휴한 11번가 그리고 티몬도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 단기간 동안 수익성 훼손은 좀 감수하면서 경쟁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온라인 쇼핑 규모는 160조 원, 세계 5위 규모입니다. 3년 안에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네, 댓글로도 보면 유성우님이 쿠팡이랑 경쟁하려면 치킨 게임 각오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셨고 준씨님도 말이 두 자릿수지 최근 들어 네이버 쇼핑이 마켓이 엄청 높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성님이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택배 기사님들 대책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또 걱정이 되죠. 네네. 피엔케로님은 쿠팡 IPO가 알리바바 IPO 이후 최대였다네요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야말로 좀 전쟁터에 와 있다는 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앞으로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다들 전면전에 뛰어드는 분위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쟁이 심해지면 서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니까 좀 싼 가격에 네. 또 소비자 중심으로 쇼핑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좋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이베이 인수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정리가 되든 여기서 정리되는 한 구다리 그리고 네이버와 신세계가 이렇게 맞잡은 한 구다리 또 쿠팡 이렇게 해서 좀
세 개 정도로 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좀 재편이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방금 송지영 기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통신 3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기업으로 좀 독점화 경향을 띠면 여기 제품을 이게 어쨌든 중개잖아요. 이런 장사를 할 때 중개인데 이런 업체 쪽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작은 업체 쪽에서는 여기서 이쪽이 독점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마케팅도 해줘야 되고 뭐 그렇죠. 무슨 뭐 이벤트 하면 그런 것도 내가 좀 물어야 될 수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도 광고도 해야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소상공인들이 너무 종속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경쟁이 대기업 간에 심해지면 더 빨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쿠팡이 좀 겪어온 것처럼 노동 이슈가 또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 아까 댓글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호춘핀다님도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무 환경 개선하라고 해주셨고요. 네네. PN키로님 노동자분들 업무 환경 신경 써주세요. 항상 유통업계 얘기만 하면은 이런 댓글과 사람들의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면에는 노동자라는 게 무조건 존재하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가 계속해서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왜 우리 3주 전쯤에 가상화폐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비트코인 막 6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난리 7천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떨어졌다가 다시 또 7천만 원까지 그래서 갔다가 그때 그 문구 봤어요. 그때 샀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그때 우리가 샀더라면. 얘기했을 때 5천만 원 이럴 때 그러니까. 샀더라면 그래도 1,000만 그 원 사이에도 벌었네. 아, 가격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표하는 암호화폐가 굉장한 주목을 끌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무래도 수요가 폭증한다는 의미고 그만큼 이제 이 가상화폐라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암호화폐 열풍 불 때부터 사실 이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가 사실상 지금 뭐 실제 화폐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저만 생각했나요? 아니, 근데 검은 뭐, 돈으로 쓸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많이들 그렇죠. 했죠. 김민호 네. 아나운서의 이 우려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뉴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이 피해액 중에 일부가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가 됐던 거예요. 아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 돈.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밝힌 내용인데 이제 2018년에 보이스피싱으로 A 씨가 피해자 B 씨한테 1억 9천만 원을 뜯어냈어요. 와, 많이도 뜯어냈네. 1억 9천만 원. 근데 그 중에 3천만 원을 이 업비트에 있는 이더리움을 사는 거예요. 이제 네. 비트코인 말고 또 다른 가상화폐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잖아요. 이걸 샀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입출금 가격에서 좀 이상하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한 이 사람의 계좌를 막아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았고 그 사이에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이 계좌에서 피해자한테 돈을 돌려준 거예요. 어머. 근데 종잣돈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2년 4개월 동안 가상화폐가 엄청 올랐잖아요. 얼마나 어. 올랐대요? 돌려받은 돈이 2억 7천만 원. 와. 이거 사기가 아니네. 사기당한 아니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해피엔딩인데 네. 사실은 1억 9천만 원을 뜯어갔는데 그중에 다른 데 투자한 가상화폐는 또 다 회수를 그쵸, 못했대요. 그쵸. 근데 네. 그중에 이제 2억 7천만 원은 돌려받아서 그나마 이제 자기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이 돌려받긴 한 건데 근데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이분은 얼마나 그쵸. 소가리를 하셨겠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이런 보이스피싱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보이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가상화폐에서 검은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인데, 네,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카이로스님이 개이득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네. 재투자를 그냥 막 해줬네요. 네. 비트코인이 사실 뭐 내년에는 과세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딱히 규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추적하기도 힘들고 숨기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발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적발이 어렵고. 네. 그래서 규제 밖에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이제 좀 적발을 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숫자가 좀 놀랍더라고요. 2,416명. 그렇게 이렇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몰랐나 봐. 네, 나만 몰랐나 봐. 숨길 재산이 없어서 네, 그래.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재산 은닉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한 게 366억이었다고. 366억이요? 네. 그래서 좀 사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개만, 한 분 이제 강남의 병원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강남의 병원장이니만큼 수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강남에서 병원에서 번 돈 39억 원을 다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내가 병원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 누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체납액이 27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분은 땅 부자예요. 근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가상화폐를. 그래서 양도세를 안 낸 거죠. 땅을 팔 때 내는 그 양도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 은닉 수단으로, 탈세 수단으로 가상화폐들을 썼다고 합니다. 네네. 정말 소득 누락하고 체납하는 분들 보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은 거의 없고, 정말 있는 분들이 안 되려고 길을 써서 이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국세청이 이 세금을 혹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으로?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2018년까지는. 아. 이게 가상화폐는 국세청이 못 가져가는 자산이었거든요. 2018년까지는. 근데 2018년에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화폐도 추징이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다시 몰수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사례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징수한 사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언급했던 병원장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들켰잖아요. 숨겨놓은 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 지금까지 밀린 세금. 그래서 비트코인 가져가려고 했더니 현금 드린다고. 이 비트코인. 그것만은 제발 안 된다. 아, 지금 이거는 투자해야 되니까 네. 투자금은 안 되고. 이게 더 오를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비트코인 내비두고 현금으로 이 세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년이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과세 대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작년 3월부터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처럼 다른 금융기관들처럼 규제 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놓고 뭐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상화폐가 지금도 뭐 거래소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음성화되거나 검은 돈으로 거래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좀 촘촘한 규제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투기 수단이나 뭐 은닉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여지가 아직까지는 너무 너무 많죠. 더 많기 때문에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사실 투기냐 투자냐 이런 말이 많은데, 탈세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바람잘 날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벌써 마지막 소식을 전할 때가 왔네요.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간것 그러니까요. 같죠? 그렇죠? 네. 연구 없다의 충격인가? 오늘 시간이 순삭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 없다 하고 나서 약간 버벅이면서 뭔가 그리고 지금 방금 저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이이님께서 못쏠 선영구로, 저 못쏠 아니에요. 못쏠은 에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다 아는데 이거 심각해요. 뭐가 심각해요? 아니, 표현이 좀 저속했네요. 정말. 예. 네, 못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음.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김민호 아나운서 작년에 성과급 어땠어요? 우리 받긴 받았잖아요. 예. 뭐 만족했어요? 저는 기대를 안 했어가지고. 왜 눈치 보시죠? 감사하고 땡큐베리 감사하면서 이제 그냥 슬며시 가져갔죠. 그러면 지금 본인은 마음에 든다. 좀 만족해요. 예. 근데 만약에 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그래도 프리데스크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건 조금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 가정. 만약에 그렇게 든다라고 하면은 박성재 사장님한테 메일 씁니까? 어떻게 아니 근데 성 기자님은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절대 성재 친분이 좀 기자님. 있으시니까. 제가요? 설마요? 그래서 이게 선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네? 저 옛날 사람입니다. 네. 해피 기자는 혹시 전 전혀. 갑자기 왜 보이지도 않는데. 무릎을 꿇으시죠?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예. 왜 이렇게 사장님 말씀하는데. 사장님.
지금 저희는 이제 일심 동체로 사장님께 어떻게 감히 아. 메일을 보내냐 이런 이제 건데 역시 저희는 MZ 세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네. 쌀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요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MZ 세대 송경제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얘기를 네. 할 거니까 한 번 더 개념을 설명을 하면 네. 이제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에 이제 출생한 밀레니얼을 이제 M 네. 세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90년대 중반에서 또 2000년대 태어난 Z 세대를 이제 통칭해서 쉽게 말하면 2030 회사원 세대다. 아,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Z 세대를. 음. 뭐 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90년대생이 온다. 요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개인주의적이고 뭔가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MZ 세대들이 조직 문화까지 바꿔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MZ 세대들은 성과급 같은 거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사장님께 뭐 문자를 하든가 메일을 보내든가 이런 걸 진짜 한단 말이에요? 한대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아 여기 Z 세대 있나 지금 저희? 없습니다. 없나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이사나님 MZ 세대래요. 아, 94년생. 진짜요? 오. 네. 이사장님 혹시 이런 일 있으면 메일 보내실 겁니까?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방금 뭐 메일 보내냐 문자 보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MZ 세대는 회사 운영에 뭔가 불만이 있다. 나 왜 이렇게 성과급 적게 주냐? 성과평가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장 청문회를 한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 청문회, 뭐 장관, 뭐 임명 후보자 청문회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사장을 청문회를 한다? 그것도 직원들이 요청해서 이런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거잖아요. 저 안 그래도 사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카카오 인사평가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뭐 맞아요. 같이 동료평가 통해서 나는 얘랑 일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막 이거 너무 좀 심하다 뭐 너무 극단적 선택에 충돌까지 들 정도로 너무 이런 거 너무 그렇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를 다녀야 되냐 이러면서 인사평가 문제가 좀 도마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카카오 평가 체계에 대해서 카카오의 젊은 사원들이 이제 사장 불러서 적극적으로 성과 평가를 개선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앞으로 성과평가 개선하겠고 뭐 이런 항목들은 차차 변경하겠다라는 대답까지 드러냈고 네. 그에 대해서도 이건 불만족스럽다, 이 답변 모자란다라고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카카오뿐만이 아닌 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성과급에 대한 규모, 또 적정성 이거에 대해서 젊은 사원들이 이제 사내 게시판에다가 창업자는 대답하라. 사장님도 와. 아니에요. 창업자. 진짜. 창업자는 대답하라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썼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뭐 옛날 같았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어디 이렇게 직원이 사장님을 창업자라고 부르면서 게시판에 사장님을 저격하는 글 이거는 사실 되게 벌벌 떨리는 일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사장님들이 이런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한다는 게 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디지털 내러티브 그 뭔가 벤처에서 시작한 그런 젊은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창 하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 네네. 그 이런 보수적인 기업, 현대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족스러워하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나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와. 빠르게 시정하겠습니다. 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회장님이 직원한테 할 말이라고 아니 회장님이 뭐 어떻게 돼?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임명이죠. 임명 오류.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장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네. 사실상 보통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회장님이 직원들 뭔가 진짜 바뀐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부장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오. 그렇게 맨날 하는 말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꾸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뭔가 그 일리가 있으니까 이제 회장님도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요구한 걸 보면 뭐 막연히 그냥 젊은 사람들이 뭐 대차게 요구를 했다 이게 아니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이만큼 높여놨는데 왜 성과급은 자꾸 줄어드냐. 일한 만큼 성과급을 달라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납득 가능한 돈을 달라. 투명한 지급 기준을 보여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한번 그래픽을 보실까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MZ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라진 점에서 가장 높게 나온 1위 항목이 워라밸을 중시하고 보장을 요구한다라는 응답이 62.1%였고 네. 쭉 보면은 어쨌든 회사가 아닌 내가 일단 중심이 된다는 응답들이 줄을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일을 한 만큼은 꼭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뭐 사장님이든 아니 부장님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줄 아는 게 이 MZ세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기업 문화라는 게 좀 수직적이죠. 수평적이보다 좀 수직적이고 뭐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뭘 말이 많아, 뭐 약간 이런 게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맞아요. 회사에 지킴해야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사회는 좀 달라질 거고 그런 수평적인 관계 또 그런 과정에서 좀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조직 문화도 많이 좀 개선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단 선은 좀 지켜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조건 뭐 안 된다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거는 조금 고쳐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제가 MZ세대보다 윗세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배들이 이제 MZ세대 잔뜩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제 후배들한테. 네, 그렇게 해야겠는 상황이 진짜 금방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각자의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르고 각자 경험한 삶이 다른데 상대방의 그 경험에 대해서 너무 몰이해를 하면 서로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차피 같이 사는 사회고 좀 같이 잘 살아보자는 사회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나이가 있다고 나이가 뭐 어리다고 서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MZ세대들도 그 뒤에 무슨 세대가 올지 몰라요. 언제까지 너희가 어릴 줄 아니? 뭐 이런 거죠. 네. 나 약간 지금 엄청 꽁머 같았다. 죄송합니다. 네. 카이로스님이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원래 수평 문화로 늦은 감 있지만 네. 괜찮네요라고. 예, 저도 참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후배들이 저희한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후배가 들어와야지 말이죠. 자, 오늘 네. 이선영 아나운서와 이제 수요일날 매주 찾아뵙게 될 텐데요. 수요일을 아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큐시트 산책 노세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버퍼링이 없으니까 아우, 진짜 속이 아주 후련합니다. 후련해. 아, 그러니까요. 깔끔하네요, 아주. 저희 다시 보기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 너무 속상했거든요. 어제 사실. 다시 보기는 사실은 뭐 베이징 김인욱 특파원 보려고 들었던 거는 버퍼링 때문에 저희 못 보신 분들이 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뒤늦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감동했잖아요, 진짜로. 그 심태선님께서 한글로 닉을 바꾸셨더라고 그새. 저희가 살짝 오탈내니까 아니, 바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영어로 치기 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그랬는데 네. 이분이 어제 그 VOD에 링크를 하나 걸어주셨어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마에스트로 지코스라는 그 유튜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음악 패러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패러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워딩을 이렇게 따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까밀라 카베오의 그 하바나. 그 하바나를 트럼프 목소리로 이렇게 편집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혹시 뭐 그분하고 어떤 지인은 아니시죠? 갑자기 홍보를. 외국분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굉장히 그 유튜브 세계는 정말 그 이렇게 끼만한 분들이 많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노재필 기자도 유튜브 아니었으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걸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저는 방송 수도. 기자 생활 20년 만에 전성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사실 뭐 어제 버퍼링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요 앞에 커피숍 있잖아요. 가끔 가요. 네네네. 네. HB 커피숍. 네. 커피 사장님이 어제 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프리데스크 보는 재미에 유튜브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본방까지 본다. 와, 사실 진짜? 우리가
왕종명 이재현 앵커의 어떤 그 뉴스데스크에 얹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얹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거는 네. 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아. 예. 아무튼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그 가지고 오신 이선영 아나운서께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사장님 말씀은 금쪽과 같은 겁니다. 어디 감히 사장님한테? 네? 저 사장님이 전화를 주시면 일어나서 받아요 항상. 아. 네, 일어나서 딱. 오. 앉아서 안 받아요. 예. 듣고 계시죠 사장님? 네. 종종 프리데스크 시청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새는 바쁘셔가지고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곡 하는 것 좀 모르시더라고.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한 5분밖에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미국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애틀란타에서 그 마사지 숍에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은데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을 했고 용의자는 21살 백인 남성인데 아직 체포가 됐어요. 근데 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정확한 동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네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 범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약 먹고 범죄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또 원한 관계의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 과거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팀이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했다라는 의혹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그래서 그 박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 이 사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서 기소 가능성들을 다시 심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혈액 속에 그 딱지 뭐라고 하죠? 혈액이 굳는 거, 네, 그러니까 혈전인데 우리 그런 게 생긴다고 이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60대 여성분이 이제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혈전이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이분의 어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하고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게 좀 인과관계가 완전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접종을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어떤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거랑은 1년 번호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물론 이게 해외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틈을 타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험하잖아. 우리 거 써. 아무튼 뭐 굉장히 기민하게. 네. 그러네요. 자, 또 콘텐츠가 별로 없으니까 채팅을 또 좀 올려줘야겠죠? 네. 아까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PN키로님이 노재필 기자님 너무 뜨더라도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아리동절님이 저희한테 큰 숙제를 주셔가지고 애국가 사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프리데스크 제작진이 심도 있게 회의한 다음에 과연 4절까지 다 틀어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1절만 김민호 아나운서가 부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네. 제가 뭐 조만간에 한번 아리중절님은 제가 좀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이제 그분이 워낙 또 그쵸. 저희의 또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군가 이후로 아마 애국가가 선정되면 또 하나의 충격이 아닐까 아니, 싶습니다. 애국가는 뭐 좋잖아요. 저희 예. 네, 아리둥절님이 또 안 틀기만 해봐 하셨어요. 진심이요, 아이두님. 네. 북한산 호랑이님께서 애국가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아무튼 읽기만 자, 하시고. 일단 신박진 469명 나왔고요. 네. 사흘 만에 400명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3차 유행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하락세나 그러니까 요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래서 뭐 항상 그래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또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단계가 더 내려가긴 좀 힘들다는 입장이군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요새 뭐죠?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힘든 게 별점이라고요. 아, 별점 테러.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별점을 보시다가 많이 가시나요? 보통? 그 영향이 꽤 있죠. 아, 저는 맹신합니다. 특히 어. 네이버 별점을. 근데 네이버 별점을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네. 가짜 영수증으로 조작한 것도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지금 맹신자가 지금 네. 충격받았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어쩐지 저희가 가셨더라고요. 리포트 2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네이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속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조작하면 그렇죠. 그걸 믿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실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막만 갈게요. 네. 7년새 다주택자가 40% 급등했다라는 거. 근데 박영선 후보가 이제 여권의 단일 후보로 이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임대료 지원 공약을 내놨고, 야권은 결렬이냐 타결이냐 이렇게 굉장히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 오늘 있어요. 여론조사하는 거는 일단 못했죠. 일단 못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한다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내일 또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50대 50이죠. 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내일 지켜보면서 아침 10시 긴급회의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리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